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들 건강 잘 챙기시죠? 예. 약간 뭐니 해도 우리가 산다는 게 몸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몸과 마음이 합해진 상태에서 내가 되는 거고,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려면 몸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요. 몸이 편안하려면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몸과 마음 잘 관리하셔서 편안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한 두세 주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표현을 보았었죠. 그래서 요 육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수화풍공식. 그런데 요 6가지라는 것이 요소라고 불리우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표현하자면 존재론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상정을 하죠. 그래서 유무상생, 유와 무가 서로 살게 해준다. 이렇게 말했고, 이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결국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하자면은 공간과도 같은 거, 자기 자신의 존재성은 없지만 다른 것의 존재성, 기능을 부여해주는 이런 것을 무라고 한다면, 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들. 그래서 유와 무가 서로 간에 조건 지어지는 관계에서 살게 해주는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묘하게도 육계에서 말하는 지수화풍공의 5가지 요소하고 내용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래서 지수화풍이라는 요 4가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4대예요. 물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요 요소적인 것하고, 이 요소가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형태를 드러냅니까? 라고 하는 거 4대 소조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4대 소조라고 하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는 물질, 조성되어진 것, 요것은 그냥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인 요소만의 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결합에 의해서 어떤 형태를 가진다 해도 그것이 안팎으로 공간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주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은 코가 있는데 코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살점이 얼굴 중심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코가 어떡하니 예뻐도 거기에 거점 지저분하다고 말하는 콧구멍, 콧구멍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으면 이게 그 미녀축에 못 든다라는 거 우리가 보았죠. 콧구멍이 없으면 이게 어떡한 콧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중심에 혹이 하나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보았었죠. 그래서 육계 중에 지수화풍공이라고 하는 요 5가지는 노자식으로 말하면 유와 무에 대응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요소로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자에게는 없는 불교에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렇다고 노자가 마음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종속된 것이다. 몸에서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육계에서 물질의 영역인 지수화풍공이라는 5가지 요소 외에 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부터 독립된, 물질에 종속된 것으로의 마음이 아니라 물질에서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이 부처님에 의해서는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 부분을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가 그걸 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로부터 독립된 마음이 알려지지 않으면, 만약 독립된 마음이 없이 그냥 그 물질에 종속된 마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 요거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아야 하냐 하면, 몸과 마음이 내가 되어서 살다가 한 100년쯤 사니까 물질인 몸이 기능이 다 돼가지고 몸의 기능이 다 하면 이제 죽는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인 몸이 죽어버리면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인인지 하면서 몸을 끌고 살아가지만, 몸을 부려가면서 살아가지만, 어쨌든 요게 근본적으로 물질에 종속된, 몸에 종속된 마음이다. 이렇게 되면 몸 죽으면 종속된 것은 주체가 사라지면 따라서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자에 의해서 그 세상을 설명하는 유무, 불교적으로 보면 6개 가운데 지수화풍 공에 해당하는 5가지, 요 물질의 영역만으로 존재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단멸론에 해당한다. 또 요거를 이제 현대적으로는 유물론이라고 말을 하지만, 요거 그 삶의 현상으로 보면 이거 단멸론이다. 즉 몸 죽으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따라 죽고 마는 것이다. 요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경전의 많은 곳에서 6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즉 몸의 그러니까 물질에 종속되어서 몸 따라 죽어야 하는 것으로의 그 마음 말고,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의 요 마음을 부처님은 요것이 요소로서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요 얘기는 뭐예요? 독립된 거니까 몸과 함께 살다가도 몸이 죽었다 그래도 몸의 죽음에 종속되어 따라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독립된 것으로의 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아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잖아요. 마음이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새로운 몸과 만나야 되죠. 요 얘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바로 요것이 윤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마음이 이전의 몸과 함께 살다가 그 몸이 수명이 다해서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리면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요거를 윤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회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그 표현, 우리 삶의 출발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존재를 어떻게 전제하느냐.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몸 따라 죽지 못하고 다음 생을 이어가는 그 과정을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엄마 뱃속에는 어떻게 해요? 명색이라고 하는 수정란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장차 자라나서 몸을 구성하게 될 이런 물질적 요소가 또한 있는 거죠. 그래서 육계로서 태에 들어온 요 식하고 엄마 몸속에 있는 수정란으로서의 요 몸, 명색하고가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았죠. 하여간 그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부처님이 6가지 요소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인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우리의 그 윤회하는 삶이 설명된다. 물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식이 고정된 실체, 아뜨만 요거 아니야. 요거 조건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야. 요거는 불자라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윤회하는 이 마음을 말할 때 그거 힌두교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나 공부하지 않았어! 라고 무식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우리가 보아도 좋을 거예요. 예. 하여간 부처님에 의하면 마음은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윤회하고는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하여간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풀어내는 거죠.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 출발선 상에서 우리는 하여간 육계로서 모태에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는 걸로 시작 자리를 알아보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지난주 공부한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두 번째가 이거였죠. 우리는 사실 보기 어렵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는 우리 삶의 전개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죠. 오늘도 제가 낮 시간에 저쪽 어디 그 선원에 가서 제 오랜 그러니까 옛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시기윤회하는 것입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그 시기윤회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기윤회한다기보다는 어비윤회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누가 윤회하느냐? 업이 윤회하는 거지. 업의 과와 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업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듣는데 저는 거기서 대답을 했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 명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이거 업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하고 업이 오염되면 오염에 부응해서 그러니까 욕계 수준으로 오염이 되면 욕계의 식이 머물고 색계 수준의 오염된 행위를 하면 색계의 식이 머물고 무색계의 오염이 있으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라고 말했던 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윤회라는 것을 업이 합니까? 아니면 업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문 식,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이런 중생세간에 식이 머문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요 현상. 그래서 업을 조건으로 머문 식이 쌓여가면서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를 바꿔가는 가운데 몸이 죽으면 이 식이 윤회한다 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의 말씀을 나누면서 경전이 알려주는 바로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업에 의해서 업의 오염에 의해서 머문 것으로의 식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요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업식이란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업식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사실 니까야에는 업이 깜마니까 깜마빈자나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업식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니까야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말하는 업식이라고 하는 거, 요 말을 이해하자면 우리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가 오염이 되었어. 행위가 오염이 되면 식이 머뭅니다.
그러면 요 머문 시기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업의 오염 때문에 머문 시기입니다. 요거 줄여서 말하면 업식입니다. 뭐 요렇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니까에 나타나는 표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업식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여간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윤회합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업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업은 행위할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식의 머금이라는 현상. 그래서 머문식이 윤회한다. 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요 이제 지난주 공부 중에 하여간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이 한 가지는 육계로서 못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잉태와 관련한 현상 이야기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식이 그러니까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무는 현상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요 식이 머문다는 요거를 경전에서는 우리가 이제 12연기의 10번째로 유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존재. 요 유에 대해서 정의해주는 경전이 사실은 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그 식이 욕계에 머문다라고 해서 오염된 대로 식이 머문다. 요 얘기를 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경전에 나타나는 비유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탐력이승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요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는 비유를 해요. 호수가 있는 거예요. 호수 위에 자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리고 섬 위에 건물, 그러니까 누각이랄까 하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니까 창이 있겠죠. 동쪽으로 창이 났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동쪽으로 햇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옥고부님, 경전 그대로의 질문을 하자면 아침에 동쪽 창문을 통해서 햇볕이 들어오면 요 햇볕이 어디에 머물까요? 요 햇볕이 어디에 머물까? 구조에 따라서 그렇지만 방 안에 머물겠죠. 집 안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디냐고. 제가 그래서 바닥에 그림을 바닥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햇볕이 들어오면 이 햇볕이 건물이니까 동쪽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은 서쪽 벽에 머문다. 경전에서나 이런 그 동서까지 써가면서 서쪽 벽에 머뭅니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그 비유가 나타나요. 그러겠죠. 동쪽 창문을 들어서 햇살이 들어오면 서쪽 벽에 머물겠죠. 그러니까 햇볕이 이렇게 그냥 딱 밝게 비춰주는 그걸 머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만약에 서쪽에 벽이 없다면 이 햇볕이 어디에 머물까요? 이렇게 되겠죠. 땅에 머뭅니다. 그러거든요. 그죠? 호수 위에 섬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땅에 머뭅니다. 부처님 다시 물어보셔요.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느냐? 어디에 머물까요? 물에 머물겠죠. 그죠? 네. 땅이 없으니까 물 위를 환하게 비추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셔요.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느냐? 방바닥에.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해서 그런 거예요.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느냐? 하니까 제자분들의 대답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요 호수라고 하는 공간을 벗어나 버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건물, 땅, 호수 표면이라고 하는 이 주어져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 모두를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다. 이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요거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서쪽 벽이라는 거 요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햇볕이 들어오는데 하여간 업을 짓는데 요괴 수준의 오염된 행위를 했어. 그러면 요괴의 식이 머문다. 뭐 햇살을 식으로 본 거겠죠. 요괴의 식이 머문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이 없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욕계의 삶을 넘어섰어요. 달리 말하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요 마음, 요러한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 집착, 우리가 말하는 까마, 요거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벽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벽에 머물질 않죠. 뻥 뚫린 자리죠. 뭐. 그러니까 흙에 머문다. 흙이 뭐예요? 색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수행을 해가지고 색계도 넘어섰어. 더 이상 요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가지고 나라고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계를 넘어선 거야. 그러면 흙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색계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물에 머뭅니다라고 하는 요건 뭐겠어요? 무색계가 되겠죠. 오직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합해진 상태에서의 나야라고 하는 이런 집착 가운데 몸에 대한 집착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으로 요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요라고 요 마음이야말로 죽었다 깨도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 뭐 요런 집착인 거죠.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를 햇볕이 어디에 머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도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느냐?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는 건 뭘까요? 이제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색해 해가지고 요 마음만큼은 나의 자아지. 변할 수 없는 요거. 해가지고 그 마음을 탁 붙잡는 요거까지도 벗어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해탈이죠. 해탈해서 열반을 시켜놨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에서의 삶, 즉 자기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치어 자기 존재 요거를 소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전이 하여간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요런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려줘요.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면 삶의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12연기를 풀어내지 못해요. 하여간 부처님은 바와숫다라고 하는 경에서 요 바와가 유, 존재 이런 거거든요. 바로 12연기의 10번째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이렇게 말하는 그거거든요. 그 유가 무엇냐?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업유, 생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니카야에서는 유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식이 머물기 위한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 행위가 오염되면 요거를 취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원인으로 식이 머무는, 그래서 명색이 출현하면 오온을 구성하는, 오온이 구성되는 요거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오온의 나타남을 두 번째로 생이라고 불렀었죠. 그럼 결국 요 과정이 유라고 경전이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경전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이 행위가 오염된 것을 취라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어뷰생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식이 머문다라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유라고 하는 요 말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은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지만 업식 이렇게도 말을 했지만 업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구체적으로 누가 윤회합니까? 라고 하면 업의 오염 때문에 머문 식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삶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풀 수가 있잖아요. 요거 하여간 업이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현상은 하여간 뭐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보긴 좀 어려워요. 깨달음의 그러니까 깨달은 분인 부처님이 그 지혜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행위가 오염되니까 이렇게 식이 요 깨새끼 무새끼 어딘가에 대응해가지고 머무는 현상이 있구나. 현상이 있다는 걸 보아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머무는 식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 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요거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오늘은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에 오염이 있으면 뭐 이따가 적을 거지만 탐진치가 있으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죠. 그리고 그 오염된 행위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식이 머물러요. 이래가지고 오온이 만들어져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쌓임으로써 지속적으로 나를 바꾸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주목해 보자고요. 행위 이러면 우리가는 기본적으로 신구의 삼업 이러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죠. 그리고 이거 조금 확장하면은 10가지로 말해서 10악업, 10선업 이렇게 그 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게요. 행위하는 측면에서는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그죠? 행위할 때는 몸으로 하든 말로 하든 만으로 하든 이러거든요. 근데 요 행위의 대상, 행위라고 하는 것이 대상 없이는 안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대상으로 행위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이 행위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경전은 경전이라면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눈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 형상을 보았다. 그러면 그 형상을 본 상태에서 쭉 삶의 과정이 이어져 가지고 행위하게 됐다. 이러면은 그때는 누구한테 행위하겠어요? 눈으로 본 색에 대해서 행위하겠죠. 옥보부님을 보고 어떤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옥보부님한테 제가 행위하겠죠. 당연하죠. 이렇게 행위라는 것을 말할 때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의 내면에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하는 육웨이처 요런 그 감각의 대상이 쭉 따라와가지고 그 감각의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구나. 그 행위가 오염이 되면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구나.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이제 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이 식을 좀 구분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식을 두고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지금 여기 이 캐비나디터 여기에 있는 불은 무슨 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가스를 태워서 타는 불이죠. 그러면 가스불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저쪽에서 장작을 떼가지고 불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 장작불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불을 만들면 쓰레기불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불이잖아요. 근데 요 불이 무엇을 태워가지고 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가스불, 장작불, 쓰레기불, 그죠? 뭐 성냥불, 라이터불 다 다르겠지 뭐. 마찬가지로요. 부처님은 이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을 뭐 단순히 식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요걸 분류를 해주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 바로 요거 대상, 무엇에 대한 행위입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색에 대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식, 머문 식 이러면 요거를 색에 대한 주관이 뭐예요? 눈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안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비, 설, 신, 의식 이렇게 6가지로 식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제가 방금 이제 불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경전에서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상,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대상에 따라서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생겨났느냐에 따라서 마치 무엇을 태워서 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듯이 무엇을 대상으로 머문 식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6가지의 식이 있다 라고 부처님은 일단 알려주셔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6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참고할 부분은요. 여러분 혹시 요 6가지 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 6가지 말고 또 다르게 이름 붙여진 식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혹시 여러분 저기 말라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레아식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거 우리가 뭐 분명히 짚고만 넘어가자고요. 부처님은 요 식을 알려주시면서 6가지 식 말고 다르게 이름 붙여진 식은 말하지 않아요. 요거 일단은 알고 가셔야 돼요. 뭐 유식 불교가 말하는 7식, 8식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마치 그 8가지로 설명된 마음이 불교를 대표하는 마음인 것처럼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부처님은 식이라는 것은 요 6가지. 무엇을 대상으로 생겨났느냐? 무엇을 대상으로 머무르느냐? 요것에 의해서 6가지의 식밖에 말하지 않아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치는 요 6식 외에 7식으로의 말라식, 8식으로의 아라야식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대중적인 인지에 의해서 뭐 불교에서는 당연히 7식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8식 무의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그 바왕강과 잠재 성냥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니카야에 없습니다. 그 부처님이 쓰신 말씀 아닙니다. 거기에 사실은 특히 이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영역 안에서 바왕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일단 분명한 거는 부처님은 요 6식 외에 바왕가라고 하는 어떠한 그 식의 형태를 말하지 않아요.
뭐 이 얘기는 이건 뭐 재생연결식이 부처님에 의해서 그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준 어떤 그 시계 형태가 아니다라는 부분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하여간 그러니까 바왕가 그렇게 그냥 알아주셔요. 일단은 그게 뭐 저는 또 사실 그 이상밖에 말을 못해요. 그게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잘 모르니까 답변 못하고, 다만 바왕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니까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요거밖에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6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알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통칭적으로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라는 것을 조건으로 식이라고도 불리고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죠. 요렇게 식이라는 것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과 의로 다르게 불리는 것은 나타나지만 식이라고 하는 것이 6가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없다라는 거고, 요 심과 의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네, 그렇게 보자고요. 일단 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죠.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는데, 오늘 공부한 바에 의하면 색성향 미처법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말과 만의 행위가 있죠. 근데 이 행위가 오염이 되면 이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현상을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요거고. 그러면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경전 말씀이 또 함께 나타나면서 우리가 알기를 식과 명색이면 이제 오온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오온이 만들어진 것을 하나의 태어남이라고 말한다. 이 생겨난 오온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라고 하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의 무더기에 가서 쌓임으로써 나를 바꾸죠.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만약에 10조개짜리 오온의 알갱이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한 개가 더해진다고 하면 10조개하고 10조 한 개를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보는 거. 그래서 매 순간순간의 행위에 의해서 새로이 머물러 가지고 가서 쌓이는 요 하나의 알갱이에 의해서 나의 삶은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 부분 지난주에도 강조해 드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데까지를 우리가 온 거로 하자고요. 자, 오늘 공부는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는데 뭐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는 게 그거죠. 뭐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데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이 나를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내가 현실적으로 생겨나서 살아가고 있고 사는 가운데 괴로워한다. 그 괴로움을 내가 겪지 않고 싶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죠? 내가 누구죠? 이러면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108배를 할 때도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108배도 하고 이제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존재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부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수습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권리를 활용해야죠. 자기존재경이라는 경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자기존재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자기존재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그 제자분에 대해서 사리부타 존자가 답변하기를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의 상태, 오온에 대해서 집착한 그 상태를 자기 존재라고 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런 경전 이름이 자기 존재 경이에요. 요건 하나는 뭐 저기 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카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자기 존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서 쓰고 있고 이 자기 존재가 무엇냐라고 하니까 오치온이 자기 존재입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한 그 상태가 자기 존재, 즉 나입니다. 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오치온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색수상행식 5가지에 대한 집착 상태죠. 그죠? 뭐 우리가 이제 오온이라는 것은 아는 거니까 색수상행식 요거를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뒤돌아서 판단을 해보겠지만 요 색수상행 요 네 가지를 경전에서는 명색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식은 식이고 요 명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색이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니까 뭐 나를 표현하는 것 중에 물질이면은 요 몸뚱아리 요거겠죠. 육체. 이 육체에 대해서 명이라고 해서 뭐 이름 붙인다라는 표현이 적절해요. 요 명이 색은 요 색이 있으니까 수상행이라고 하는 3가지가 명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요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의미 부여.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여기 분필이 하나 있다 할까요? 그러면 요 분필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단순한 물질이잖아요. 색이거든요. 그런데 요 분필이라는 색을 우리 지금 여기 7명이네요. 저까지 7명이 요 물질인 분필을 볼 때 요 분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각각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안 그럴까요? 저는 당장 이 분필로 글씨를 써야 하는 사람이니까 아 분필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참 쓰기에 좋네. 뭐 요런 아주 쓰기에 편리한 요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분필을 알 거거든요. 글쎄 어부님들은 요 분필을 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 몰라요. 때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각각이 다를 수도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요거는 동일한데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달라요. 그 과정을 수상행이라고 말하고 요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내적인 개입이 있고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의미 부여라는 그런 뜻으로 이걸 명색 이렇게 불러요. 조금 이따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명색인 색수상행은 이렇다 치고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거가 또 중요하죠. 그러면 이 식이라는 거 어떤 게 있나요? 방금 우리가 보니까 식이라는 것은 오직 6개가 있네. 그죠? 그리고 저기 오치온 중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뭐 오온 상태로 가서 쌓이지만 따지자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행위를 몸과 말과 만으로 해서 여기에 오염 때문에 머문 식 이러니까 각각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오염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안식이 생길 수도 있고 이식, 비식, 설식이 각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무엇을 대상으로 이 순간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식은 통째로 말하면 식이 생기는 거니까 식이 머무는 거지만 요거 좀 나누어 보면
안식이 생길 수도 있고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이 6가지의 마음, 그러니까 식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 비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의 식이 마음이 모여져 있는 거겠죠. 쌓여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 천조개 얘기를 했지만 천조개의 식이 우리 윤회의 과정 속에 쌓여 있다 하면 그 천조개라고 하는 식이 대략 표현을 해보면 안식이 제일 많을까요? 안식이 뭐 한 200개 되고 이식이 한 150개 되고 뭐 이래 하고 나중에 의식이라는 게 또 한 뭐 200개, 300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6개의 식이 각각의 덩어리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겠죠. 이 부분 설명되죠? 요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관찰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관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치온인 내가, 그죠? 나는 오치온이죠. 오치온인 내가 아스미라고 해가지고 요거 뭐 이건 쉽게 우리가 자아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나야, 내가 있어. 그러겠죠. 오치온 자체가 집착한 상태니까 그 집착한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하면 내가 있잖아.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 이게 나잖아. 나요. 요런 자아의식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죠. 요런 오치온인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뭐 경전은 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사실은 자아의식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자아의식이 생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전은 구체적으로 자아의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라고 알려져요. 5가지 감각 기능 뭐냐 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가지 아니지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안근부터 신근까지. 그리고 그 경전에서는 이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요렇게 5가지의 감각 기능이 생기면 거기에 만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만호가 있다. 근데 요 만호 우리가 알죠? 요 만호 의라고 하는 거죠. 의. 만호가 이제 의란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마음이지 뭐. 경전이 말하기를 오치온인 내가 가슴이 나야 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거기에 안근 내지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는데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다. 단마는 뭐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치온으로 내가 자아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는 거기에는 만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5가지 감각 기능은 자아의식 때문에 출현을 하는데 그 출현한다라는 그 상태에는 애초에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만호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만호의 대상인 단마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것이 여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요 3가지를 알려줘요.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면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요건 설명의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요 만호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만호 일단 마음이죠. 저 마음인데 지금 요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마음이라. 요 만호라는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인 내가, 오치온인 나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 몸으로도 벌써 우리가 뭐 몇십 년을 살았고 뭐 이러한 그 삶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산다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몇십 년을 살아왔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갈 거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삶의 존재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다. 요거거든요. 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은 따지자면 오치온 가운데 요식, 이 안식부터 의식까지 이 쌓여있는 그 덩어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역할을 한다. 이 순간을 사는데 분명히 몸과 마음이 함께 이 순간을 살겠죠. 그때 몸과 더불어 이 순간을 사는 마음을 부르기를 만호라고 한다. 요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조금 그 설명이 어렵고 이해도 어렵겠지만 그 부분을 하여간 이해했다고 치고 보면 요 만호는 그대로 뭐냐 하면 만호가 식인 거라. 이 식에 here and now 뭐 이거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 식의 현법이 만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만호가 무엇이라고 하면 이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식을 구성하고 있는 6가지 식이 그대로 만호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의식을 일으켰을 때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고 거기에 만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오치온으로의 나 가운데 식이라는 요 마음이 지금 여기를 몸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갖추고 나타나 있다. 요 얘기거든요. 요거 뭐 저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와 다르게 설명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냥 대충 이제 요런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도 끝이 잘 안 나는 이야기라서 일단은 하여간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면 거기에 만호가 있다, 담마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호가 식을 구성하는 6가지의 합으로서의 식 해서 요게 만호다. 그러면 여기에 담마라고 하는 만호의 대상, 법이 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아의식이고 감각기능 5가지가 생겨나고 요 얘기는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때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말하면은 정적이냐 동적이냐라는 표현을 쓰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나야라는 자아의식을 일으켰더니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그냥 우리 삶에 지나가는 어느 한 과정을 딱 잘라가지고 그 상태 이렇게 정적인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하잖아 라고 하는 이 동적인 것을 알려주는 걸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부터요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는데, 자, 가슴이 자아의식을 일으켰어요.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요?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삽니다. 크게 보면 몸과 마음으로 된 내가 삽니다. 요거 좀 압축해서 보면 몸보다는 마음을 좀 더 중심에 둬가지고 이해할 때 마음이 몸과 더불어 삽니다. 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을 산다. 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요거 지금 이 순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마음의 활동성 요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돼요. 제가 이해하기로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았던 데는요.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활동성을 가지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요 부분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활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삶을 보는 출발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이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마도 이게 그동안 어디에서도 이런 부분이 주목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마음의 활동성이라는 데 대해서 주목해 봅시다 라고 말하면 요거는 분명히 그 설득력을 가지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내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오치온인 내가 자아의식 가운데에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고 그 상태에서 마음이 이제 어떠한 활동성을 뭐라 그러지? 활동하느냐? 마음의 활동성이 발휘되느냐? 그 부분으로 삶을 이해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만호라는 마음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마음을 통틀어 가지고 경에서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면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다라고 해서 만호의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무엇을 하는 마음일까?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마음의 활동성 이렇게 보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김보부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희 눈에 김보부님의 모습이 그 상으로 맺혀지겠죠, 망막에. 그러면 저는 김보부님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눈은 보부님을 향했는데 저의 귀가 무슨 소리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요 소리 쪽을 딱 주목하게 되면 보부님이 안 보이잖아요. 요 얘기가 사실이죠. 우리가 하여간 에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진짜 그야말로 해체해서 본다면 내 마음이 귀로 가버리면 눈에서는 아무리 물질적인 현상으로 상이 맺어져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에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눈이 아무리 눈의 대상인 색이죠. 눈의 대상인 색을 만났어도 이때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눈으로 딱 가주지 않으면, 그죠? 만호가 눈으로 가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구나. 요걸 할 수가 있죠. 아무리 눈에 대상이 들어왔어도 소리라고 하는 대상이 귀를 딱 건드리고 만호가 귀로 가버리면 색을 못 보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걸 놓고 이제 만호가 어떤 일을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요 몸의 영역, 요 몸의 영역은 물질적인 현상으로 상을 맺고 고막에 와서 두드리는 거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 마음이 가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감각해드리지 못한다라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놓고 자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것, 눈을 지원해서 색을 주목하는 요런 것을 자의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의. 표현하자면 만호의 작용 이런 의미죠. 요거 뭐 저기 빨리어로는 이제 마나시까라라고 하는데 요거 마나시 요거 이제 만호이고 까라가 행위 이런 얘기예요. 만호의 행위 요거를 마나시까라 해가지고 자의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방금 말한 그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과 잘 어울리죠. 만호가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닌 거라. 만호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만호의 활동성이 있는데 그거 자의라고 하는데 어떠한 활동성을 갖습니까?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형색, 그러니까 색을 주목하면 거기서 감각작용이 일어납니다. 귀를 지원해서 귀의 대상인 소리를, 성을 주목하면 거기서 감각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다 이래가지고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인 촉, 감촉이죠. 감촉을 주목하면 감각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활동성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만호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색성향 미촉과는 다른 영역인 내 마음 가끔씩은 우리가 그 5가지 감각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도 내 혼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하잖아. 내 속에서 어떤 기억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그 기억을 놓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뭐예요? 그거를 단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아닌 거 요거를 단마라고 하고 만호는 때때로 몸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고유하게 자기의 대상인 단마를 직접 자극하기도 하죠. 요게 만호가 가지는 활동성이에요. 자. 이럴 때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용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요거 안근부터 신근이 있고 그 다음에 만호가 이래야지만 만호는 공방도 보았지만 자기가 직접 자기 대상인 단마를 주목해가지고 감각하잖아요. 만호는 마음 자체이기도 하지만 한면으로는 그 감각 기능의 역할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돼요? 의식과 대응해가지고 의근이 되죠. 그러면 요 6가지 안근에서부터 의근까지 요 6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요게 여러분 다 아시는 육근이 요거죠. 그러면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죠? 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6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각 기능 5가지가 생겨났다라고 할 때 이렇게 안식 밑에 안근 이렇게 각각이 짝을 이뤄서 생겨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짝을 이룬 요거 안식하고 안근하고가 함께 있는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 전에 요거 안식과 안근이 함께 있는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요. 니까야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구분 안 하고 쓰는데
니까야에서는 니까에서는 이제 요 근이라고 하는 걸 인드리아라고 하거든요. 안근 이러면 짝꾸 인드리아, 그러니까 짝꾼들이야 해가지고 눈에 인드리아 근이야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줘. 그런데 그거랑 다른 표현 하나가 나타나는 게 그냥 눈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경전에 보면 안 마찬가지 그럼 안입이 설신의가 나타나겠죠. 안입이 설신의 6가지로. 제가 방금 그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 안근이라고 하는 것과 안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요거를 구분해내는 거가 사실은 어렵지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온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려웠죠.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이렇게 끌고 온 건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안식과 안근이 함께 있는 것. 자, 안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감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망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망막을 통해서 뭐 뇌로 연결되는 뭐 신경세포 뭐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물질적인 감각 기능이거든. 그런데 그 물질적 감각 기능 위에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그 식은 식인데 보아서 생겨난 식. 요게 함께 있는 거잖아요. 요런 상태를 안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안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감각 기능이다. 그런데 이 감각 기능이 이제 식이라고 하는 마음과 또는 기억과 요렇게 함께 한 상태가 되면 요거를 감각 주관. 그러니까 단순히 망막만 있다. 눈에 상이 맺힌다. 요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만호가 지원을 해주면 이게 무언지 아는 감각작용의 주관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하여간 감각 기능이라는 거하고 감각의 주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요거 보통 이제 번역할 때 보면은 뭐 감각 장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각의 주관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게 타당해 보여요. 그리고는 요거를 요 합해진 거를 이제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니까 요거를 방금 김법원님 말씀하신 육내입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아야따나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아야따나가 처라고도 번역이 되고 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단어 아야따나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은 입이라고 들이자 들여온다 이거죠. 뭐 감각회로도 들여오는 거 이래가지고 입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야말로 뭐 감각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토대 이래가지고 처라고도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아예 요 두 개를 붙여가지고 입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몸이잖아요. 그죠?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너를 감각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나의 이야기잖아. 그래서 안내자를 쓰고 안입이 설신의 6개니까 육내입처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경전은 분명히 안근 이럴 때는 눈이 이제 짝쿠예요. 짝쿠인데 여기에 인드리아 근이라는 말을 더해가지고 짝킨드리아 그러니까 요 유가 생략되고 짝킨드리아 이렇게 불러요. 요게 안근이라. 그런데
이제 내입처로의 안은 그냥 짝수야. 그러니까 짝후하고 짝킨드리아하고는 따지면 전혀 다른 거예요. 요거를 구분 안 하고 쓰면 그냥 물질적인 감각 기능하고 따지자면 나는 내 마음이 귀를 지원해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은 맺었지만 그랬을 때 요거를 상이 맺어진 상태하고 마음이 지원해서 직접 대상을 보는 거하고 두 개를 같은 거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하여간 현재까지 보면 저 자신도 이걸 알아내는 일이 무지하게 힘들었고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바로 요거예요. 내입처가 뭡니까? 내입처가 뭡니까? 요 내입처 요렇게 그 근과 식 그래서 제가 요 식이 이렇게 6개가 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거예요. 하여간 뭐 우리가 뒤에 더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그 식이라는 것이 6가지고 오치원인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감각 기능으로 이 5개가 생겨나고 거기에 만호가 즉 이 6가지 마음의 현재형인 만호가 활동성을 일으킨다. 이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성의 결과로 지원해서 주목하면 감각작용을 한다. 그거 자의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이해하자고요. 다음 시간에라도 혹시 이 이야기를 더 좀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치원 중에 식인 6가지 식이 만호다라는 거 나왔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니까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났다라는 거 나왔고 요거 식과 근이 합해져가지고 감각의 주관 망막의 상이 맺히기도 했지만 만호가 지원해가지고 보는 거야! 라고 하는 요 차이를 우리가 이해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내입처에서 안입이 설신의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당연히 이 만호가 있으면 단마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결국 만호가 대상에 대한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만호가 단마만 대상이 있을까요? 일단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은 색이라고 하는 감각 대상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활동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 눈의 감각 기능이 식과 함께해서 안 이래 돼 있으면 여기에 이제 활동성에 의한 감각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 대상이 색, 성, 향, 미, 촉, 그리고 만호가 있으면 단마가 있다라고 말하는 요거 법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6가지의 대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 대상을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뭐 감각작용이라는 것이 감각의 주관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감각의 객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거죠. 그래서 감각의 객관이다. 그러니까 감각작용, 즉 받아들이거나 그 감각의 토대가 되는 그거 중에 하나인데 안입이 설신의는 몸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거고 색성향 미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외입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6개니까 6외입처죠. 사실은요, 요거 자 6근, 6내입처, 6외입처 요런 그 전개로 보면 무언가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무엇가 더 있어야 될까요? 내입처, 외입처가 짝을 이뤘다면 근과도 짝을 이루는 게 하나 있겠죠. 뭐. 근과 짝을 이루는 거는 육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보통 색성향 미척법이 외입처라고 불리기 전에 육근, 육경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입처인 눈하고 근인 안근하고는 분명 달랐죠. 우리하고 다른 차이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상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상이 맺어지는 기능이냐, 거기에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보는 일을 하느냐, 이런 차이였죠. 그러면 외입처로의 색성향 미척법하고 육경으로서의 색성향 미척법하고는 이거 어떻게 차이를 봐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죠. 색성향 미척법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마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색을 보았다 이러면은 성향 미척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지금 내가 감각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는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순간 한 가지밖에 대상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6가지가 내입처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내입처로서 감각 주관이 즉 근과 식이 함께한 작의된 그곳의 대상일 때에 외입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따지자면 색의 감각, 그러니까 색을 감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향 미척법 요거는 사실은 존재는 하는 거지만, 그죠? 내가 김보부님을 보았다라고 해도 아무리 김보부님이 감각이 대상으로 있다 해도 소리는 소리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냄새는 냄새대로 맛은 맛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나의 감각 대상이 아닐 뿐이지. 요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감각의 대상으로 있을 때는 받아들이는 것의 토대다 뭐 이래가지고 외입처라고 동일한 거지만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감각 작용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있는 거. 뭐 어차피 세상이라는 게 그죠? 몸 밖에 있는 것은 다 색성향 미척이라고 불리는 거죠. 내가 그거를 감각하든 안 하든. 그리고 내 안에도 기억이랄까 이런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이것도 내가 비록 지금 눈을 보고 있다 이렇게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때는 이게 뭐예요? 마음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잖아. 지금 여기서도 감각 기능이 마음하고 연결되면 내입처가 됐죠. 대상이라는 것도 이렇게 마음하고 연결되면 내입처 감각의 객관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하고 연결되지 않은 그냥 존재하는 것, 그냥 세상, 요거는 내입처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라. 그게 경이라는 말로 쓰이는 거죠. 예, 그런 그 차이를 우리가 하나 이해하는 거로 하자고요. 자, 여기에서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제가 자아의식이 끊어지지 않으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고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나 그랬냐면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요 무명의 요소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뭐 뒤에가 이따가 다음 좀 쉬었다가 말할 거기에서 나오겠지만 요게 욕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뭐 지향성으로 이 욕에다가 탐욕이 그래서 뭐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말하는 욕심이 작용한 욕심에 오염된 지향성 이렇게 말하는데 요게 이제 무명의 요소예요. 요거 달리 말하면 이런 이야기라. 만호가 눈을 지원해 가지고 색을 감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요 만호의 상태가 어차피 우리 마음이거든. 요 마음의 상태가 아주 깨끗하면요, 아주 그 좋은 청정한 상태의 마음이라면 마음이 눈을 지원해 가지고 대상을 보면서
아, 옥보부님이 계시다 라고 이렇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요 마음이 뭐 이런 어떤 과정, 과연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랬거든. 무명의 요소, 달리 말하면 욕탐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여기가 이런 탐진치 중에 탐의 연결선이에요. 요것에 마음이, 그러니까 만호가 오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옥보부님을 딱 보면서, 이야, 옥보부님 저 밑에 보니까 황금색 시계가 있네?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 그러니까 만호가 오염되었다, 무명의 요소와 함께 한다라는 요거 때문에 그냥 옥보부님을 옥보부님 자체로 보지 못하고 옥보부님이 숨겨놓은 시계 이래가지고 옥보부님만 눈을 좀 가릴 수 있으면 저 시계를 내 거 할 수 있겠네. 이 얘기가 타당할까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죠? 결국은 눈기 코여 몸이 있지만 만호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활동성을 일으켜가지고 지원해서 주목하면, 즉 자의하면 감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 감각의 과정에서 나의 만호가 깨끗하냐 아니면 오염되었느냐 요거에 따라서 대상을 보기를 다르게 볼 거 아니에요. 이때요, 사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 내가 보든 안 보든, 그죠? 세상은 그냥 있는 거거든요. 보든 안 보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나의 만호가 지원해서 보는데 이 만호에 함께하는 무명의 요소,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아까 우리가 좀 뭐 비슷한 예를 든 걸로 보면 이게 햇볕이 드는데 벽에 머물 것이요, 땅에 머물 것이요, 물에 머물 것이요, 아니면 아예 머물지 않을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얼마만한 탐진치가 나의 만호에 개입하느냐, 만호를 오염시켰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상을 보는, 대상을 감각하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이때요, 여러분, 요거 색성향 미촉, 즉 경으로의, 그러니까 마음이 함께 한 것으로의 내입처인 색성향 미촉 말고 그냥 마음이 개입하지 않은 단순한 존재로서의 내 몸 밖에 있는 세상으로의 색성향 미촉, 요거를, 요 색성향 미촉 요거를 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차피 내 몸과 세상이죠. 몸 안에는 정신적인 것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요거를, 요 5가지를 다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까마구나라고 불러요. 좀 낯익은 단어가 하나 나왔죠? 까마. 요 까마 우리가 이제 욕이라고 번역하면서 마음 심자가 붙은 욕이죠. 마음 심자 붙은 욕심 부린다라는 욕으로 요 까마 말하고, 보통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그 번역을 좀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까마구나라고 하는 요 말이 뭐냐 하면 까마의 대상 이런 의미예요. 색성향 미촉 요 5가지가 마음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그것들을 까마구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까마가 뭐냐 하면 까마 단순하죠. 안이비설신, 즉 몸으로 만나지는 색성향 미촉 까마구나죠. 요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집착하는 마음작용이 까마잖아요. 그죠? 까마구나라는 말이 내 거라고 집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러면 요 까마라는 말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죠. 이러한 3개가 있는데
요 3개라는 것이요. 원래 욕계라는 세상이 있고 원래 색계라는 세상이 있고 원래 무색계라는 세상이 있느냐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냥 까마구나로서의 내 마음과 관계없이 그냥 바깥 세상으로의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도 몸은 물질이죠. 몸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있죠. 요런 하나의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물질적 세상을 놓고 그 세상을 내가 만나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나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가지고 대상인 세상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무어가 있어요? 무명의 요소라는 게 함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있는 한. 분명히 조건은 그거예요. 자아의식이 있는 한이에요. 요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는 것은 자아의식 때문인 거예요. 자아의식이 있는 한 무명의 요소가 이 삶의 과정, 만호의 활동성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무명의 요소, 욕탐이 어느 정도나 강하냐? 요 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욕, 색, 무색 해가지고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는 3가지가 있었잖아요. 만호를 오염시키는 것으로의 무명의 요소, 즉 욕탐이 이 까마라가 이 욕탐만큼 오염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한 물질 세상을 내 마음의 오염 상태에 의해서 욕해 수준의 세상으로 보는 거야. 내가 그냥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마음에 이끌려 가지고 만호가 내 거 하려고 하는 그 욕탐에 오염되어 가지고 몸 밖에 있는 세상을 그냥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져 가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세상을 뭐라고 하냐 하면 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색상형 미촉이 있을 뿐이야. 근데 요거를 내가 어떠한 욕탐에 오염되어 가지고 만호가 활동하느냐 자거이하느냐 요것에 의해서 세상이 욕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행을 잘해가지고 색계 수준으로 내가 올라섰어. 그래서 나의 만호의 오염 상태가 그러니까 내 만호에 작용하는 무명의 요소가 색탐 수준으로 향상했어요. 그러면 이 동일한 세상을 놓고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 거라고 하는 데서 떠나가지고 이제 색계 중생으로서 색계라고 하는 높은 세상을 사는 그러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무색탐으로 개입을 하면 무색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거요 표현하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윤회하는 삶이라는 데서의 그 하늘의 등급 단계는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간으로의 나의 삶이 내가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요 무명의 요소, 욕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욕계 중생으로 조금 심하면 말이죠. 조금 심해지면 이 욕탐이 너무 강해가지고 인간으로 함께 살면서도 나는 지옥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살아서 나의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서 짐승으로 태어난 거와는 다른 이야기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기의 삶을 사는 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저열한 인간으로 살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늘 사람, 신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5계를 지키는 삶은 인간 대접은 받는 삶을 보장하고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보시하면 욕계 하늘의 삶을 살게 하고 죽은 다음에 욕계 하늘에 태어납니다. 사무량심 수행을 하거나 사념처, 사마터, 일파사나 수행에 의해서 삶을 향상하면 우리가 삼매에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삼매에 들어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이게 다른 삼매 같은 몰라도 우리가 사념처 수행 해가지고 8정도를 닦아가지고 바르게 삼매에 들었다 이러면 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삼매의 삶 자체가 새끼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고 있어도 내가 지금 어떻게 무명의 요소, 욕탐을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순간도 내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초선에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새끼 중생의 그 높은 행복을 맛보며 살고 있는 거라. 죽은 다음에는 새끼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더 올라가면 무새끼의 삶을 살고 죽은 다음에 무새끼에 태어나는 거라. 세상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거. 요 시작하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색성형 미촉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필 그냥 물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것이 각각마다 달라요. 그냥 다르기만 한가요? 이제 이 보는 데에 어떤 욕탐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욕계 중생이 되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새끼 중생이, 어떤 사람은 무새끼 중생이 이 신의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관찰경에서는 오치원인 내가 자아의식이 끊어지지 않으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10분만 쉬죠. 10분만 쉬고 이건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설법할 때 가장 어려운 설법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요거 내입처가 뭐냐, 그러니까 안이 뭐냐, 안이 어떻게 안등과 다르냐, 요거를 설명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제일 좀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오늘도 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좀 잘하느라고 했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그러나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 잘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죠. 입이란 게 육군과 육경을 일어나게 하는 어떤 뭐라 하던데 응? 육군과 육경을 일어나게 하는? 뭐라 하던데 정신장애라든가 뭔가 뭐가? 입이. 입이? 예.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요 입이라는 말이 원어가 아야따나란 말이에요. 이 아야따나라고 하는 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제가 연결하기가 좀 어렵네요. 다만 요거는 안입이 설신 의라는 6가지를 놓고 이게 만호의 자의라고 하는 활동성, 만호의 활동성에 의해 가지고 대상을 감각한다는 게 대상을 이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감각작용의 주체 역할을 한다. 그 의미로 아야따나라는 말을 입이라고 번역한 것 뿐이거든요. 이 입에다가 그런 원어가 가지는 의미 말고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타당할 것 같아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물도 한잔 안 갖다 놨네. 물 한 잔 주실래요? 예, 하시겠습니다.